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9월 20일, 이날은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연휴에 들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경찰관들인데요. 왜 유독 연휴를 즐기지 못하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찾잖아요. 그만큼 빈집털이 강도 범죄의 위험도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명절 치안 종합 대책을 세웠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대비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순찰도 더 강화됐죠. 전주 북부경찰서 금암 2 파출소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밤 12시 50분쯤이었죠. 이창희 경사를 비롯한 2명의 경찰관은 순찰을 다 마치고 파출소 앞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평소라면 열려 있어야 할 파출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안에 근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잠깐 화장실에 갔나? 이때 이 경사는 다른 대원에게 파출소 뒷문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끔찍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책상 옆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이 파출소 소속 54살의 백선기 경사. 너무 놀란 동료 이 경사가 달려가서 지혈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슴과 목 등등 6군데 흉기에 찔려 있었어요. 그리고 백 경사의 손바닥에 방어흔이 다수 남아 있었죠. 범인에 맞서다가 저항한 흔적입니다. 게다가요, 백 경사가 평소 허리춤에 소지했던 389경 권총과 실탄 4발, 또 공포탄 1발이 함께 사라진 상태였어요. 사건 당시에 그는 파출소에서 홀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연휴라 다들 떠나 있었던 것도 그렇고 또 다른 2대원은 순찰을 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 혼자 있는 와중에 변을 당한 겁니다. 부검 결과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과 관통상이었어요. 이후 백 경사의 장례는 동료들의 참담한 슬픔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근무지에서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백 경사. 그의 영정 앞에서요, 동료들은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경찰관이 살해당한 거잖아요. 여기에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공권력이 살해당했다라는 우려까지 등장합니다. 특히나 권총도 사라졌어요? 그럼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주 시내 곳곳에 무장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죠. 전북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합니다. 이때 수사관은 먼저 범행에 쓰인 흉기 그리고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파출소 그 인근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주변 도로, 하수구, 인근 건물의 옥상까지 뒤졌지만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추가로 현장에 정밀 감식을 진행했는데 파출소 내에서만 30여 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일하는 직원들 것으로 확인됐어요. 뭔가 잘 풀리지가 않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파출소에 CCTV 있었을 테니까요. 아니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어쩜 이래. 하필 그날 기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녹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약간 캠코더 형식으로 녹화하는 방법이었대요. 그래서 어차피 녹화되더라도 또 화질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 아예 이렇게 종종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CCTV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자, 다음으로 경찰은 범인이 왜 그를 죽였을까? 이 살해 동기를 추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원한에 의한 살인 아니야? 보통 경찰관은요, 단속을 하고 또 체포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찰을 빚게 되는데 이때 좀 불만을 품고 원한을 가진 자가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백 경사가 관여했던 사건에서 그런 인물들 또는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까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막 추려냈어요. 뿐만 아니라 백 경사의 휴대폰, 집 전화 이용 내역,
또 심지어 파출소에 들어온 신고 전환까지 발신지 모두 추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주변에 사는 전과자, 불량배, 정신 이상자까지 총 300여 명을 용의선상에 포함시킵니다. 동료 경찰을 죽인 이 범인을 잡으려고 다들 밤낮 안 가리고 수사를 벌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력한 한 명이 등장합니다. 파출소 인근에 있는 한 원룸에 살던 20대 남성이에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이 남자가 이제 좀 가능성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방문을 해보니까 혈흔이 묻은 바지와 부러진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근데 아니요. 그는 사건 당일 이 근처에도 있지 않았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맘대로 용의자입니다, 범인이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사의 속도가 붙지 않아요. 이 사건이 슬슬 장기화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서둘러 현상금 1,000만 원 내걸고 제보를 기다렸죠. 그렇게 약 10건의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모두 허탕이었어요. 그래서 현상금 바로 2,000만 원 올리고, 또 초기 수사 방향과 달리 계획적인 범죄,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 아닌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당시 전북경찰서도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라면서 수사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죠. 특별수사본부 설치됐고 정말 온갖 시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결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약 4개월이 지난 2003년 1월 15일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20대 남성 3명이 체포됩니다. 각각 조 씨와 박 씨, 김 씨였어요. 얘네들은 음식을 훔친 절도 혐의,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뭐냐?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거리를 떠도는 일명 가출팸이었죠. 그런데 얘네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과거 백경사에게 교통 단속을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집요하게 이걸 파고들었죠. 그러자 끝내 3명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 나옵니다. 사건 발생 123일 만의 일이었어요. 자, 자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22일 이들 무리는 전주 시내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다가 마침 길에 있던 백경사의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압류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9월 19일 밤 세 사람은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금암 2 파출소로 향하게 되죠. 미리 세워둔 작전은 먼저 한 명이 정문으로 들어가서 백경사의 시선을 좀 끄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담을 넘어서 파출소에 묶여있는 오토바이를 몰래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3명이니까 나머지 한 명은 길 건너에서 망을 보고요.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복병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오토바이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이 오토바이 이거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결국 세 사람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고 직접 파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은 이들에게 매우 유리했어요. 그날따라 파출소에 있던 건 단 한 명, 백경사뿐이었기 때문이죠. 곧이어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용의자 중 한 명이 격분했고 미리 소지하던 흉기를 꺼내서 바로 백경사를 찌르게 됩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지자 이 세 무리가 권총을 탈취해서 도주했다라는 게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까지 파악한 후에 우리가 마침내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라고 기뻐하며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용의자들이 그때 쓴 범행 흉기 그리고 훔친 권총 어디다 숨겼냐 그랬더니 파출소 인근에 있는 건지산이다 여길 지목했어요. 그래서 경찰 인력 만여 명이 동원돼서 이 일대를 쥐잡듯이 뒤졌죠. 중요한 증거니까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흉기나 권총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형법상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한들 그걸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가 성립됩니다. 아니 자백을 했는데 왜 흉기가 없지?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진술이 머리를 치게 됩니다. 2003년 1월 24일인데 현장 검증을 모두 마친 용의자들이 돌연 사실이요,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한 거예요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간 경찰이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거래요. 이게 변호인을 통해서 실상이 밝혀진 거죠. 체포가 되고 나서 전주 덕진경찰서 4층 체력 단련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주먹과 걸레자루로 막 얼굴, 발바닥, 몸 곳곳 다 얻어맞았대요. 20시간 넘게 잠도 안 재우고 또 막 기합 주면서 제대로 안 하면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버티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만든 후에야 결국 세 사람은 네,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살인범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달하는 대로 그냥 들으셨겠지만 앞서 범인들이 공개되고 나서 일각에서는 이거 맞아? 하고 좀 의아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 오토바이를 찾고 싶어하는 그 일념은 이해해. 근데 이미 4개월이나 뺏겨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왜 찾으러 왔을까? 게다가 처음부터 백경사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음식 절도를 한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뜸 살인을 고백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오토바이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왜 백경사의 권총까지 가져갔을까? 이게 이상했어요. 자,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2003년 2월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수사본부장을 소환해요. 동시에 그간의 수사 기록, 또 덕진경찰서 소속 의경들의 진술까지 꼼꼼하게 검토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무리 3명 중 조 씨와 박 씨만 절도 혐의로 2개월형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상황이에요. 무고한 사람들 몰아갔고요. 당연히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료 죽인 놈 찾겠다는 데만 급급해서 제대로 증거도 없이 이런 거예요. 특히나 용의자 중에 조 씨의 경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IQ도 54였을 만큼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는 애들한테 막 그냥 떠민 거죠. 아니 경찰관님, 이러면 당신 동료를 죽인 진짜 범인은 풀어준 거예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당시의 수사팀은 가혹행위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용의자들의 부모까지 입회한 상태로 진술을 받은 거라고 억울함을 표했죠. 결국 가혹행위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가 이미 이 수사본부가 해체된 후였어요. 더 이상의 재수사 힘들었고 결국 백선기 경사의 피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정말. 이런 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묻힌 건 아니었어요. 추후 범죄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거에 따르면 앞서 이게 단순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건 계획범죄의 정황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게 돼요. 현장에 증거도 남기지 않았고 또 경찰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정확히 노린 것에 주목한 겁니다. 보통 살인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파출소였는데 범인은 냅다 도망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총기까지 챙겨갔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 범행의 목적이 그 총기가 아니었느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말이 되죠. 근데 과거 수사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갑자기 시간이 훅 흘렀죠?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경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죠.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제보.
범인이 그를 죽였고 그때 훔친 총을 자기가 넘겨받고 숨겨줬다라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대 제보자는 그 증거로 권총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정확히 지목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즉각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그 편지에 적혀있는 장소로 갔어요. 거기는 곧 철거를 앞둔 울산의 모 숙박업소였죠. 그리고 거기 천장에서 21년 전에 사라졌던 그 문제의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해냅니다. 빠르게 총기 번호를 조회한 결과 백 경사가 피살 당시 가지고 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간 미제로 빠져있던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즉각 모든 화살은 그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인물에게 쏠리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놀랍게도요. 그는 바로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미 그 범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가 지목한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은 그때 그 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이정학이었습니다. 그 또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참고로요, 그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은요, 2001년 12월 21일에 벌어졌는데 공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은행 직원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3억 원을 훔쳐서 도주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요, 백경사 사건보다 9개월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 쓴 총이 백경사한테 가져간 총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건 다른 경찰에게 탈취한 총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왜 21년이 지난 지금 와서야 미제 사건의 범인을 지목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이승만이 이정학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배신감과 복수심에 숨겨왔던 비밀을 말한 거라고 추정합니다. 사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역시 오랜 기간 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범인 이승만이 잡히는데 공범 이정학의 자백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학이 공범을 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승만은 그 사람에 대한 강한 배신감, 분노가 들었겠죠? 그래서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약속했는데, 네가 먼저 배신했냐? 이제 이런 말을 토해내요. 그리고 결국 재판에서 자기는 무기징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2판 4판이라는 마음에 공범의 또 다른 범행을 폭로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자백이 끝이 아니죠. 정확하게 범인을 가려내고 또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은 백경사를 습격한 게 이정학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그에게 혐의를 더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뭐 그렇게 성립이 될까요? 이정학이 전면 부인해요. 사실상 20년 이상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지금 와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재수사에는 강력계 미제팀,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계 47명의 인원이 투입이 됐고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뜻밖의 자백으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하지만 아직 그 미제 사건 파일을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증거와 또 확실한 자백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사건, 이거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사실 근데 증거 부족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좀 미지수예요. 그래도 오늘 사건에서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경찰이 가출팸 3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거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동료가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경찰관 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건이 2000년대 초반 사건이라 시간 많이 지났고 지금은 이러지 않으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그 권리를 올바르게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국내 사건 사고만을 다루는 이 금요사건 파일 시리즈를 하다 보면 간혹 경찰들의 무능함을 비판한 적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좀 서운하고 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대한민국 경찰을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서 같은 실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일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경찰분 모두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목숨이 오가는 다급한 상황에 만약에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들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오늘 사건은 희대의 경찰관 살인마라는 타이틀을 가진 범죄자 이항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8월 1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35살의 여성 이 씨였는데 자신의 남자친구 이항만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 신고를 접수한 곳은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인데요. 경찰들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항만은 현장을 떠난 후였죠.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여자친구 이 씨에게 이항만을 특정 장소로 유인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항만과 새로운 약속이 잡히는데요. 이항만, 그는 1969년생으로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원만하지 않았던 부모님 관계는 그를 더욱더 방황의 길로 빠져들게 했어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결국 이항만은 절도와 강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거기서 만난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재범의 재범을 거듭했죠. 어린 나이에 이항만에게 남은 건 전과 10범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감옥에서 나와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자친구가 이항만을 불러낸 곳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한 카페.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에서는 이항만 검거를 위해 정승화 경장, 심재우 경사, 이재현 순경까지 총 3명의 경찰이 출동합니다. 9시 전에 이 세 분이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이들 중에 정승화 경장은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카페 밖에서 대기하게 되죠. 안에서는 여자친구 이 씨와 2명의 경찰이 함께 이항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9시 25분. 이항만이 어슬렁거리면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죠. 그때 이항만은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2명의 남성을 아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데요. 그때 심경사가 재빨리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외칩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항만을 체포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읊기 시작했죠. 그런데 순간 잠깐만요. 이항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 듯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그가 꺼내든 건 사시미 칼이었어요. 너무도 순식간에 그 긴 칼로 심경사를 가차없이 공격한 거죠. 안타깝게도 왼쪽 가슴, 심장에 칼이 깊숙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항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심경사의 옆구리도 몇 차례 더 찌르게 되는데요. 심경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순경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정말 이항만을 말릴 새도 없이 심경사를 막아줄 수도 없이 이게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경사가 힘없이 쓰러지면서 이순경이 본능적으로 그를 부축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자 이항만이 정말 악질인 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범죄자는 도망을 치는 게 일방적입니다. 공격을 이미 했으니까요. 근데 이항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순경의 등을 수차례 찌르기 시작했죠.
이순경은요, 등에 오는 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저항했고요. 결국 이항만의 다리를 붙잡아서 그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 그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단은요. 그러면서 이순경이 카페 안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사시미 칼을 든 범죄자와 경찰의 몸싸움, 여기에 사실 끼어들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결코 비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나마 카페 주인이 경찰을 돕기 위해 다가갑니다. 이항만이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주인도 주춤거리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이항만은요, 칼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고요. 이순경의 몸 아래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순경은 이항만의 몸 위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자 이항만은 그를 이제 밀쳐내고 현장을 도주해버렸고요. 젊은 2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현장에서 살해당한 건데요. 당시 심재우 경사는 34살, 10년차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동시에 2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죠. 30살의 이재현 순경은 수습기간, 즉 15를 갓 마친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을 살해하고 도망간 이항만, 경찰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항만을 검거해라! 혈안이 되죠. 바로 다음 날인 8월 2일 오전 9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항만의 택시가 발견됩니다. 주변 공터에서 피 묻은 바지와 양말도 발견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게 되는데요. 최초의 공개 수배 현상금은 2천만 원. 하지만 사흘 뒤에 이게 5천만 원으로 껑충 인상됩니다. 이건 사실 당시에 이춘재, 신창원, 유영철과 더불어서 정말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말 그대로 경찰 살인마 이항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됩니다. 기록상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아이디가 새로 생성된 게 확인된 겁니다. 기록상으로요. 그래서 이 접속 내용이 파악이 되자마자 경찰이 300여 명의 무장 인원을 꾸렸고요. 현장에 투입하게 돼요. 결말은요, 너무 허무했죠. 범인이 12살 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초등학생이 수배 전단지에서 본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아이디를 만든 겁니다. 당시만 해도 수배 전단지에 주민번호가 기재되던 시절이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추후 수배 전단지에서 개인정보는 빠지게 됩니다. 허무하게 끝난 수색이었는데 현장에만 300명의 무장 인원이 갔을 만큼 얼마나 경찰이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8월 8일 저녁 6시 40분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신씨.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경찰을 좀 보내달라는 신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신을 경찰 살해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이항만을 연상케 했죠. 경찰이 즉각 그 어머니 서울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날 벌어진 일은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신고에 앞서서 8월 8일 오후 2시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한 남성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항만이었죠. 그 아내는 49살의 박 씨와 그녀의 4살 배기 손자 김군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박 씨의 집이 언덕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었는데
중간방 창문이 길가에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가를 통해서 누군가 맘만 먹으면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방범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항만이 집 안으로 침입을 했고 이내 거실로 나와서는 박 씨와 손자에게 칼을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겁을 주기 위해 내가 경찰 살해범이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그 이항만을 저지하려던 박 씨가 손바닥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 씨가 기지를 발휘해요. 생각을 바꾸게 되죠. 우선 흥분한 범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여태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국수라도 끓여줄 테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면서 그에게 셔츠와 새 칫솔을 건네줍니다. 이때 범인 이항만은 동요했어요. 어째서인지 그는 순순히 옷을 갈아입고 박 씨가 차려준 밥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말랑말랑해졌는지 심경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등등의 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지난 며칠간 도망 다니면서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게 국수를 다 먹은 후에 이항만이 잠시 컴퓨터를 쓰겠다면서 저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기사를 검색했고 경찰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박 씨는 내가 잠시 청소를 좀 해야겠다 라고 말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청소기를 작동시켜요. 이게 참 범인이 집안에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청소기 소리가 나죠? 그 소리에 통화하는 소리가 묻히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도에 살던 아들 신 씨에게 전화를 하죠. 다행히 아들이 어머니 상황을 빨리 파악했고요.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박 씨가 사실 아들에게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처럼 미리 그 중간반 창문을 열어두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신고한 지 4분 만에 경찰 4사람이 박 씨 집에 도착합니다. 그중 둘은 아까 그 열어둔 중간방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해요. 나머지 2사람은 현관 초인종을 누르죠. 띵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박 씨는 미리 업고 있던 손주 김 씨를 데리고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 사이 이항만은 인터폰을 보니까 경찰이 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몸을 피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집 안에 진입했던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방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경찰이 안방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자해하고 있는 이항만이었는데요. 경찰이 달려들어서 칼을 떼어냈고 그는 즉각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긴급 수술이 끝나면서 이항만은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에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냐? 라고 하소연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항만 검거작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렇듯 경찰을 살인한 죄는 너무도 엄중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사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12월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극형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강하게 죄를 물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월 항소심에서 이항만의 살인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또 그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반성의 기미와 교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정상 참작되면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죠.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받긴 했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사시미 칼을 품고 오는 사람이 과연 글쎄요, 계획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경찰을 2명이나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람이 정말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근거가 뭔지 사실상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그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죠.
이 양반은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처우 개선에 큰 획을 긋게 돼요. 당시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3단봉만 가지고 있는 이건 거의 비무장 상태라고 합니다. 무기가 없어요. 만약에 심경장이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옆에 있던 이순경에게 무기라도 있었더라면 적어도 한 사람의 목숨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이거 경찰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수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서게 했고, 이후 테이저건과 또 경량의 보호복이 일선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목숨 내놓고 일하는 분들에게 이조차도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없겠죠. 한편 희생당한 심경사와 이순경의 유족은 1계급 특진보상금으로 각각 1억 1천 4,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돈을 보상한다고 한들 이걸 위로가 될 수 없겠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두 경찰관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유족과 동료들의 숱한 노력 끝에 국가유공자로 겨우 지정될 수 있었고요. 최근 이 사건을 다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심경사님, 이제 특진을 하셨으니까 심경희님인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댓글을 달아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21살이 된 성인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경찰을 꿈꾸고 있다는 포부를 나타냈죠. 언젠가 경찰이 돼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 양반을 직접 대면해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이재현 경사의 희생으로 국내 경찰법이 많이 개선되었고 대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시민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이분들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